측정할 수 없다면 개선할 방법도 없다. 영국 물리학자 윌리엄 톰슨의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은 한 번의 모의고사가 10시간의 공부와 맞먹는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심하게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심리학 책을 뒤적이다 보니까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심리학자 카픽과 레디거는 시험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스와힐리어 단어를 외우게 한 뒤에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가 놀라웠던 겁니다. 시험을 본 학생들은 단어의 80%를 기억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고작 30%만 기억했어요. 시험이 공부의 기능을 했던 겁니다. 공부는 입력 못지않게 출력이 중요합니다. 시험은 바로 그 출력 작용의 연습이에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활용할 줄 알아요. 시험을 위한 공부를 넘어서 공부를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꺼내본 사람이 더 잘 꺼내요. 꺼내는 것도 공부입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공부를 위한 시험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프레데리케 파브리티우스 한스 하게만의 뇌를 읽다 보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물론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팀의 성과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생각만 제자리에서 돌고 도는 확증 편향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섞고 그들의 장점을 고루 활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사람들이 각각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알 수 있어야 해요. 이를 위한 분류 방식은요, 사실 MBTI 검사부터 별자리, 음양오행까지 다양합니다만 너무 복잡해서 일에 활용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자들은 그런 것보다 간단한 딱 4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4가지 유형은 주먹구구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분비를 보고 카테고리화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4가지 유형을 분류한 사람은 아주 커다란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데이트 사이트를 보면서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뇌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여기서 4가지 주요 등장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개해 볼게요. 자극과 보상의 대명사, 도파민. 러브 앤 피스, 안정감의 대표주자, 세로토닌. 언어와 공감의 마술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리고 경쟁과 성취, 목표 달성의 불도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4가지의 비율로 각각 탐험가, 건축가, 협상가, 지휘관으로 나누었어요.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가 동료건, 친구건, 애인이건, 가족이건 간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도 생각해 보고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도움이 될지도 함께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다양성을 다루는 연구는 수천 건 이상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하며 신경과학적으로 탄탄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 통찰은 의외로 애인 찾기 웹사이트에서 얻은 것이었다. 비셔 박사는 애인 찾기 사이트를 보면서 간단히 질문을 했다. 우리가 여러 사람 중에서 특정한 인물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배우자 선택에 관여하는 두뇌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박사는 먼저 두뇌 체계를 조사했고 생물학적인 성격 특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특정한 구조의 신경화학 체계를 구별해냈다. 우리가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순전한 우연에 의해서 하는 결정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으며 그 비밀은 개인의 신경화학적 균형 상태에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두뇌 화학 물질의 분비량이 조절되는 정도는 서로 다르다. 이 신경화학 물질들은 우리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성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 4가지 기본 성격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탐험가다. 탐험가들은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그들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자극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더 큰 보상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흥분거리를 찾거나 엄청난 위협을 감수하고 끊임없이 기어를 바꿀 것이다. 그러나 탐험가들에게는 약점이 있다. 그들이 늘 새로운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따분함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들이 무언가에 진정으로 흥미나 도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의력을 유지시키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나 이들이 충분한 도전의식을 느낀다면 비록 짧을지언정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건축가다. 탐험가들에게 삶의 목적은 도파민이었지만 건축가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의 영향력이다. 건축가들에게 발현되는 세로토닌의 특성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탐험가들의 특성과 여러 방면에서 정반대다. 그러나 건축가들이 조심스럽고 신중하다고 해서 이들이 아웃사이더인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들은 사회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팀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들여서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그들은 그저 신중하면서 확실성을 추구할 뿐이다. 물론 건축가들은 확실성을 쫓는 자신의 성향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스케줄을 지키려는 집착을 보이거나 상호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을 꺼려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협상가다. 협상가를 다른 유형과 차별화시키는 요인은 바로 에스트로겐의 영향력이다. 에스트로겐은 보통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되긴 하지만 남성도 에스트로겐을 보유한다. 협상가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매우 능숙하다. 이에 더해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6번째 감각까지 타고난 것 같다. 협상가들이 만약에 나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마 과장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이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전형적인 협상가였다. 그러나 높은 공감 능력을 지닌 협상가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갈등과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노력하다가 분별력을 잃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지휘관이다. 협상가 유형이 양이라면 지휘관 유형은 음이다. 협상가의 성격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지휘관을 규정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 중에서도 지휘관 유형이 많이 발견된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자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아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 있는 지휘관 유형에 들어맞는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휘관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 욕구다. 이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도 강인하고 실용주의적이며 지극히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 논리력이나 이성적 분석 같은 기술이 이들의 주요한 장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휘관들에게 창의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택하는 길은 인기가 없을지언정 독창적이고 대담한 경우가 많다. 사실 지휘관들에게 늘 부족한 특징 하나는 바로 외교술이다. 그들은 자신감 넘치며 정확하고 솔직한 태도로 인해 잘난 척하고 고집이 세며 무례해 보이기도 한다.
각각의 성격 유형은 자신의 역량으로 다른 유형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치 있고 호기심이 많은 탐험가 유형은 창의력으로 팀의 힘을 보태고 함께 일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다. 협상가 유형은 협업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측면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언어적인 표현과 의사소통 관련 분야에 특별히 재능이 많다. 건축가 유형은 하나의 업무를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팀의 안정성과 끈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마감 시한을 준수하고 책무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건축가 유형이다. 한편 지휘관 유형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논리력을 활용함으로써 팀이 속도를 잃지 않고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 팀원을 위해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탐험가다. 탐험가들은 쉽게 지루해한다. 그들은 자극 정도가 높을 때 최고의 성과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은 늘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틀에 박힌 업무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탐험가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빠르게 사고할 수 있으니 이런 능력이 요구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협상가다. 협상가들은 공감 능력이 높고 큰 그림을 볼 줄 안다. 그들은 상사와 동료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협상가들은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 예민하며 당신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성과는 떨어질 것이다. 협상가들의 장점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주제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다음은 지휘관이다. 지휘관들은 의지가 강하고 고도로 분석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뛰어난 문제 해결력과 체계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지휘관들은 높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량 때문에 거칠고 또 협상에 서투를 수 있다. 이들은 위계 질서가 확고한 곳에서 더욱 잘 적응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개적인 갈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지휘관들은 무엇보다 리더의 자리와 성공 그 자체를 좋아한다. 마지막으로 건축가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건축가들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당신은 그들이 언제나 업무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건축가들은 아주 체계적이고 충실하며 미래지향적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정이나 합의안의 변화에 동요할 수도 있다. 건축가들은 스스로의 일정을 세울 수 있는 자유와 평온하고 조용한 집과 같이 정돈된 환경에서 일을 할 자유를 필요로 한다. 건축가들은 뒤에서 조용하게 일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그들의 근면성, 충실함, 팀에 더하는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뇌를 읽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학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줄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